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아침마다 비슷한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고급 수입차들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죠. 이곳에 사는 35살의 남편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대기업 본사에 근무하는 남편은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집을 나섰어요. 남편의 집은 시부모님이 신혼 선물로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40평대 아파트였죠.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해온 집안이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최고의 신혼집을 선물했어요. 30살의 아내는 강남 8학군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교직에 몸담았고 결혼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죠. 아내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젊고 예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 선을 보고 만났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주선한 만남이었죠.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남편은 아내의 지적이고 단정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아내는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집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제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만족했어요. 잘난 남자와 예쁜 여교사의 결혼이라며 주변에서 부러워했죠.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만 300명이 넘었어요. 신혼 초반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녔죠. 남편은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회사 일이 점점 바빠졌어요. 본사 기획팀에 있던 남편은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업무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죠. 아내도 학교 업무가 많았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었고, 방과 후에도 학생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으로 바빴어요. 주말에는 자율학습 감독 업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주말. 자율학습은 교사들이 돌아가며 감독했죠. 둘은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서로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각자의 일로 바빴어요. 대화도 줄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어도 피곤하다며 말이 없었죠. 남편은 회사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지 않으려 애썼고, 아내도 학교 이야기를 집에 가져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아내는 학교에서 새로운 동료 교사를 만났습니다. 33살의 체육교사였죠. 그 교사는 지방에서 정근을 왔고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선배 교사로서 동료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내부 사정을 알려주고 학생들 관리 방법도 조언해줬어요.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를 했고, 방과 후에는 교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정말 동료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였고, 선후배로서의 친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교사와 이야기할 때 편안함을 느꼈어요. 집에서 남편과 나누지 못하는 대화를 학교에서 그와 나눴습니다. 체육교사도 아내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선배 교사였고, 자신을 잘 챙겨줬으니까요. 둘은 자주 눈이 마주쳤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했고, 빈 교실에서 마주치면 잠깐씩 이야기를 나눴죠.
아내는 자신의 마음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한 여자였고 교사라는 위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설렘을 학교에서 느꼈어요. 남편은 늘 피곤해하고 자신에게 무관심했지만 그 교사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줬고 관심을 보여줬죠. 가을이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주말 자율학습 감독을 자청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교사들이 돌아가며 맡는 업무였지만 아내는 자발적으로 더 많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열성적인 교사라며 칭찬했죠. 남편은 아내가 주말에도 일하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교사로서 책임감이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말 아침이면 아내를 배웅하며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섰죠. 하지만 아내가 향하는 곳은 학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학교 방향으로 가는 척했지만 중간에 방향을 틀었죠. 강남역 근처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육교사는 이미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내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죠.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었죠. 깨끗하게 정돈된 객실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주말 자율학습은 아내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실제로 자율학습을 운영했고 아내는 오전에만 잠깐 학교에 들렀어요. 출석 체크를 하고 학생들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린 뒤 다른 교사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호텔로 향했죠. 호텔에서의 시간은 달콤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아내가 아닌 한 명의 여자였어요.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받는 여자였죠. 체육교사는 아내를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집에서 느끼지 못하던 관심과 애정을 그에게서 받았어요. 둘은 호텔방에서 몇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아내는 이런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4시쯤 되면 아내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체육교사와 헤어지는 순간은 항상 아쉬웠습니다. 더 함께 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도 집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학교 일이 어땠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감독하느라 힘들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남편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했어요. 저녁은 뭐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남편의 배려가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이 막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사실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만났어요. 방과 후에 학교 근처 모텔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학부모 상담이 있다거나 교사 회의가 있다는 핑계를 댔죠. 근처 모텔은 허름했지만 둘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아내는 모텔 대실 시간인 2시간 동안 체육교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죠. 아내의 거짓말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남편에게 매일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저녁을 어디서 먹었는지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은 단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교사라는 직업이 바쁘다는 걸 이해했죠. 오히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평일에도 늦게 들어오니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이 미안하면서도 짜증났습니다. 남편의 배려가 진심인 건 알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관심과 애정이 필요했는데 남편은 그저 격려와 위로만 할 뿐이었죠. 반면 체육교사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여자로 봐주고 사랑해줬어요.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중요한 회의가 취소되어 오후 6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집에 없었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7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반갑게 일어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회의가 취소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아내를 안으려 했어요. 그 순간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의 동작이 잠깐 멈췄죠. 익숙하지 않은 남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분명했어요. 남편 자신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했어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남편은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폈죠.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말투가 조금 빨랐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사 후 아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향수 냄새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저녁을 먹었다면 남자 교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 교사의 향수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내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휴대폰을 볼 때 항상 화면을 가렸어요. 문자나 카톡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사용했었죠. 친구들과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달랐어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습니다. 밤에도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봤어요. 남편이 잠든 줄 알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면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화면에 뭐가 있는지 남편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말 자율학습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주 나갔어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 갔습니다. 3학년 수능 준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수능은 이미 끝났었죠. 그런데도 아내는 계속 주말에 나갔습니다. 2학년 학생들도 자율학습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간 후 문득 궁금증이 들었어요. 정말 학교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학교로 전화를 걸었죠. 교무실로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잠깐만 기다리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몇 분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렸죠. 아내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잠깐 나갔다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학교에 있다면서 왜 교무실에 없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아내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약간 숨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뭐 하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학생들 자율학습 감독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실을 돌아다니며 순찰한다고 했죠. 남편은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나갔다고 했는데 아내는 교실을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오늘 학교 어땠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피곤하다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학생들 감독하느라 힘들었다고 했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의심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으로 탐정사무소를 검색했죠. 여러 곳을 비교해 본 후 평이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남편은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간판이 보였죠. 남편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책상 너머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탐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왔다는 베테랑이었죠.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교사라는 것, 주말에 자주 나간다는 것, 최근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죠. 탐정이 말했습니다. 교사의 경우 조사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학교라는 공간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밖에서의 동선을 추적하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기본 200만 원이었어요.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더 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돈보다 진실이 중요했으니까요. 탐정은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주일 후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죠. 남편은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 후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죠. 그냥 자신의 과도한 의심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신경이 날카로웠어요.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바로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쯤 도착했죠. 탐정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남편의 예상이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불륜 관계에 있었어요. 상대는 같은 학교의 체육교사였습니다. 33살의 미혼 남성이었죠. 탐정은 파일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난 토요일에 찍은 것이었어요. 아내와 체육교사가 강남역 근처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였죠. 둘은 함께 걸어 들어갔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오후 3시쯤 찍은 거였습니다. 같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4시간 동안 호텔 안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평일 저녁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아내와 체육교사가 포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텔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었죠. 시간은 저녁 6시 30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도 있었습니다. 학교 빈 교실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촬영한 거였습니다. 아내와 체육교사가 교실 안에서 끌어안고 있었어요. 방과 후 학생들이 모두 떠난 시간이었죠. 탐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4번의 만남이 포착됐다고 했어요. 토요일 1번, 평일 저녁 3번이었습니다. 모두 호텔이나 모텔에서 만났다고 했죠. 학교 안에서도 은밀한 접촉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사진들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탐정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USB에 담아줬어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사무소를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남편은 차에 올라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을 거였죠. 방금 전 사진 속에서 다른 남자와 웃고 있던 바로 그 여자가 말입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천천히 운전했어요. 신호등이 바뀌어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죠. 아내를 마주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심호흡을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죠. 회사 일 끝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물었고 배고프면 밥 데워줄까 물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지만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아내의 배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죠.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본 것과 같은 사진들이었어요. 호텔로 들어가는 아내 모텔 앞에서 포옹하는 아내 교실에서 체육교사와 끌어안는 아내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내와 체육교사가 호텔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웃고 있었어요. 체육교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죠.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끼었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3년을 결혼해서 함께 산 아내였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봤죠.
아내는 예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사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학교에 간 후 남편도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점심시간에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대화했고,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체육교사를 응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해야 했죠.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교사였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였죠. 그런 사람이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학교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학교에 폭로하기로 결정했죠.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 방문했고 행정실에 들어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약속이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다고 말했죠. 직원은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분쯤 지나 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60대 초반의 교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노트북 가방을 열어 USB를 꺼냈죠. 남편은 USB를 교장에게 건넸습니다. 교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학교 교사의 불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열어봤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모텔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 교실에서 끌어안는 장면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교장은 한참을 말없이 사진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죠. 3년 전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대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 학교 체육교사라고 대답했습니다. 33살의 미혼 남성이라고 덧붙였죠. 교장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어요.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죠.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주말 자율학습을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근무 시간을 속이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죠. 교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죠. 남편은 명함을 건네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남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복수의 첫 단계를 완료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내와 체육교사는 학교에서 무사하지 못할 거였죠. 그날 오후 학교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과 교감, 그리고 몇몇 부장교사들이 모였어요. 아내와 체육교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사실 확인을 하기로 했죠. 먼저 체육교사가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은 USB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체육교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체육교사는 인정했습니다. 국어교사와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라고 했죠. 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아내 차례였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교장실로 들어갔어요.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교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보였어요. 아내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외로웠다고 말했죠. 하지만 교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학교는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집됐어요. 일주일 후 회의가 열렸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검토됐고 두 사람의 진술도 들었죠.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아내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직 후에도 학교에 남기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상 퇴사를 종용받은 거였습니다. 체육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전근 조치됐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학교로 발령이 났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무실에서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알게 됐습니다. 국어교사와 체육교사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요. 학생들도 알게 됐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부모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교사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웠다며 항의했어요. 학교 측은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죠.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날 오후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학교에 알렸냐고 물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 전문 로펌이었어요. 예약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수많은 이혼 소송을 담당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불륜 탐정이 찍은 증거 사진, 학교에 폭로한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USB에 담긴 자료들을 확인했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은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도 남편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상간남도 고소할 수 있냐고 했어요.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설명했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탐정조사보고서 사진과 동영상 자료, 학교의 징계 기록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하나하나 챙겨서 제출했죠. 2주일 후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소송이었어요.
동시에 체육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로 각각 5천만 원씩 청구했죠. 법원에서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아내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을 찾았어요. 거실에 서서 울먹였습니다. 정말 이혼하려는 거냐고 물었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했죠. 아내는 주저앉아 울었지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체육교사에게도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정근간 지방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체육교사는 소장을 받고 당황했어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변호사도 승소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됐어요. 남편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죠. 아내도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내는 고개를 숙였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이혼 청구 사건부터 다뤄졌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죠. 사진과 동영상 탐정 보고서, 학교 징계 기록이 모두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명백한 불륜의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아내 측 변호사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체육교사도 법정에 출석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재판부 앞에서 체육교사는 진술했죠. 서로 좋아서 만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남편의 배우자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죠.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총 4번의 기일이 있었어요. 매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체육교사가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죠. 탐정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기일이 끝나고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 동안 남편과 아내는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잠을 잤고 아내는 안방을 썼습니다.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 사건부터였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거였어요.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었죠. 재산 분할도 결정됐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남편 부모님이 사준 거였기에 아내의 몫은 없었어요.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체육교사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체육교사는 고개를 떨구었죠.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남편은 법정을 나섰어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내는 법정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은 이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갈 곳은 없었죠. 판결이 확정된 후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은 딸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지만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도 잃었고
결혼 생활도 끝났죠. 30살에 모든 걸 잃은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더 이상 교단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죠. 교육청에 사직서가 접수됐고 7년간의 교직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부를 도와줬지만 부족했어요. 아내는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돈을 마련해 남편에게 지급했죠.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교사 경력은 있었지만 징계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학원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전혀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과는 거리가 먼 외곽 지역이었어요.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였어요. 체육교사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2천만 원의 위자료를 갚아야 했죠. 지방 학교로 정근 갔지만 그곳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울에서 불륜 문제로 쫓겨온 교사라는 소문이었어요. 동료 교사들이 거리를 뒀고 학교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체육교사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왜 자기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아내도 화가 났죠. 같이 한 일인데. 왜 자기만 탓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둘은 전화로 심하게 다퉜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갈라선 거였죠. 한때는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모든 게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체육교사는 결국 1년 후 교직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 떠났죠. 반면 남편의 삶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배신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죠.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며 상처를 치유했어요. 승진도 했습니다. 부장으로 올라갔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이나 운동을 하며 건강도 챙겼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회사 세미나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어요. 33살의 회계사였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말을 걸어왔죠. 세미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도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사업 실패와 도박 문제로 힘들게 헤어졌다고 했어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몇 달간 만나며 남편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다시 배신당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죠.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도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아내의 불륜과 이혼 과정을 모두 말했죠. 그 여자는 남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들었겠다고 위로해줬어요. 같이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을 결심했어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남편은 이번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는 아내와의 기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깨끗이 꾸몄고 남편은 매일 웃으며 퇴근했죠.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칫했죠. 전 아내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인연이었습니다. 더 이상 관심도 없었죠. 남편은 옆에 앉은 지금의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남편도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중요한 건 현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했어요. 교사로서의 명예도 결혼 생활도 모두 잃은 전 아내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매일을 버티고 있었죠.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수없이 자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체육교사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시절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죠. 빚도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엄두도 못 냈어요. 누가 자신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자율학습을 핑계로 시작된 분류는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짧은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죠. 반면 배신당한 남편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진짜 행복을 되찾았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하지만 올바른 선택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남편은 그것을 증명했어요.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아낸 겁니다.